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는 소식에 한국 기업들은 환호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막은 페널티킥 뒤의 코너킥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된 그날 많은 이들이 승리를 자축했으나 정작 트럼프는 단 하루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는 판결 당일 즉시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내세워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겼다고 믿으며 안도하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이미 한미 FTA와 상관없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릴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기존의 관세 근거로 사용했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인 IEEPA가 사법부의 브레이크에 걸리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법적 카드인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의 모든 수출품에도 예외 없이 10%의 관세가 적용되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래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며 이번 조치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강력해진 관세 정책의 업그레이드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무역법 제122조는 국제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독소 조항입니다. 앞으로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수출 기업들은 10%라는 높은 관세 장벽을 온몸으로 맞서며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의회가 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하지만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트럼프의 정면 행보를 가로막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비록 공화당 내에서 일부 관세 반대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다가올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자극하며 대립할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150일의 기간이 끝난 뒤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미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섹션 301, 232, 그리고 338 등 대통령이 휘두를 수 있는 다양한 관세 카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전 세계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트럼프에게 패배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정교하고 강력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도록 채찍질한 꼴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패배하여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정치적 전략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오판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과 중서부 농민들에게 이번 판결은 오히려 트럼프가 기득권 엘리트들에 맞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임명한 대법관들조차 비애국적이며 국가의 수치라고 맹비난하며 기득권이 미국 국민을 배신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지지 세력을 더욱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지지 여론이 6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지만 트럼프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판결 당일 새로운 관세에 서명하며 단숨에 전국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상대팀 감독은 이미 전술을 바꿔 더 위협적인 코너킥을 올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절박한 형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관세를 돌려받는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새롭게 구축한 관세 장벽을 어떻게 돌파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행위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6대3의 위헌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본래 테러 자금 차단이나 적국 자산 동결을 위해 설계된 IEPA라는 비상 권한을 트럼프가 무역 적자 해소라는 억지 명분으로 남용한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관세를 정하는 권한은 엄연히 의회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 하나로 무역 질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회사의 예산 집행권이 재무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긴급 상황이라는 핑계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다가 이사회에 의해 저지당한 꼴입니다. 위헌 판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과거에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명분은 확보되었으나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원칙적인 위헌 여부만을 다루고 있을 뿐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밟아야 할 세부적인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수입업체들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최대 750억 달러로 추산되지만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업체의 금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실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개별적인 이의 제기와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는 거대한 행정 조직과의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 기업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 경고하며 행정부가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관세는 사후적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정산이 끝난 대부분의 관세는 복잡한 소송 없이는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행정부는 온갖 행정적 절차와 항소를 동원하여 환급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은 오로지 기업의 몫이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환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미 답했다는 식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향후 환급 과정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일각에서는 750억 달러의 환급금이 미국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 우려하지만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에게 이는 경제를 흔들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재정 운용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에 관세 환급금 때문에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돌려주더라도 비관세 장벽이라는 교묘한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원산지 표기 규정을 갑자기 까다롭게 변경하는 식의 조치는 WTO 체제 하에서도 정당한 권리로 포장되기 쉽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규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 이는 관세보다 훨씬 더 대응하기 어렵고 강력한 수출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얻은 환급 권리는 자칫 잘못 건드리면 다른 곳에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에 앞장서는 기업들은 향후 반덤핑 조사나 다른 무역 제재에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미 올해 초 한국산 화학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예비 판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상대에게 언제든 무역 칼날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 위헌 판결이 나오기까지 우리 정부가 취한 지켜보겠다는 관망적인 태도가 과연 최선이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물론 관세청이 환급 대상 기업을 사전에 추출하고 로펌들이 안내를 시작했지만 이는 민간 주도의 대응일 뿐 정부 차원의 공식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승소 시 환급 절차를 어떻게 앞당길지 혹은 미국이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때 어떤 협상 카드로 맞설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미리 짜여 있어야 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 날에야 긴급 회의를 열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사후 약방문은 수능이 끝난 뒤에 전략을 짜는 학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청와대는 예상 못한 결과는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트럼프가 판결 당일 10% 글로벌 보편 관세를 즉각 시행할 것까지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 거대한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며 승소하더라도 다른 무역 보복의 타깃이 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환급 문제와 한미 통상 현안을 묶어 일괄 협의하는 통큰 외교력을 발휘해야 우리 기업들의 실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이 DDP 수출 기업들의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미세관 당국과 공조하고는 있지만 이는 실무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정치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대미 수출을 하는 24영개 기업 중 환급 청구권이 있는 6영여개의 DDP 수출 기업들이 보복 우려 없이 제 권리를 찾도록 정부가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착한 나라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오직 철저한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통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등 모든 강대국이 자국의 실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예의를 차리는 외교는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우리 몫을 챙기는 것이 진짜 외교이며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대우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에 약속한 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계획은 단순히 선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세 장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대미 투자를 지렛대 삼아 25%의 관세를 15%까지 낮췄던 성공의 기억을 되살려 이번 10% 글로벌 관세 국면에서도 실리적인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세 전쟁의 종지부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강력해진 트럼프식 무역 조치들이 몰아칠 제2라운드의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으며 판결 당일 새 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무역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무역법 122조가 막히더라도 섹션 301, 232, 338과 같은 법적 수단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며 미국은 언제든 또 다른 이름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환급금 문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높아질 비관세 장벽과 규제의 해일에 대비해 우리 수출 산업의 체력을 근본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진실이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새로운 무역 전쟁의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한 날카로운 전략적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의 경제는 앞으로도 국익을 위한 냉철한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의 이면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초 전 세계의 시선이 페르시아만으로 쏠리고 있으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진짜 의도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중동의 지역 분쟁을 넘어서 이 거대한 군사작전의 최종 목적지는 수천 마일 떨어진 중국의 경제적 심장부를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말 미 해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출항하면서 중동의 화약고는 다시 한번 폭발하기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세계 테러리즘의 중앙은행이라 명명하며 강력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운용하는데 하루에만 약 80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토록 거대한 전력을 이동시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달이면 400억 원, 1년이면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면서까지 미국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이란 정권의 붕괴가 아닙니다. 현재 남미에서 작전 중이던 차세대 슈퍼 항모 제럴드 포드호가 긴급 회항하여 대기 상태에 들어갔으며 존 F 케네디호 역시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한 구축함들이 포진해 있으며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들은 심해 어딘가에서 이란의 모든 군사 움직임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기지의 전투기들과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B 스텔스 폭격기는 이란을 향한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교한 군사적 배치는 이란이라는 방아쇠를 당겨 중국이라는 관역을 마치려는 전략으로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의 GDP를 턱 밑까지 추격해왔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1위의 생산력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계 공산품의 약 30%를 생산해내는 거대한 중국 공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장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은 580만 배럴에 달하지만 자국 생산량은 26%에 불과하여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창고에는 기름이 없어 매일같이 남의 집 주유소를 찾아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 중 사우디와 러시아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란은 중국이 미국의 감시를 피해 가장 은밀하게 석유를 수입해오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미국은 이란 석유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강력한 2차 제재를 예고하며 금융 시스템에서의 영구 퇴출이라는 초강수 협박으로 전 세계를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비웃듯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유조선단인 다크플릿을 600척 이상 운용하며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고 석유를 밀수해왔습니다. 이들은 공해상에서 원유를 환적하거나 말레이시아 등의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세탁하여 매일 엄청난 양의 이란산 석유를 중국 본토로 실어 나릅니다. 공식 통계와 달리 실제 중국이 이란에서 들여오는 석유량은 하루 150만 배럴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 제조업을 지탱하는 가장 저렴하고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물리적으로 타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에너지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도 바보는 아닙니다. 에너지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하고 디지털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시도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죠. 하지만 선박은
가스관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량으로 원유를 운반할 수 있으며 그 배들이 다니는 주요 항로는 현재 미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이란발 전쟁 위기의 본질이며 만약 미국이 실제로 이란 공습을 단행한다면 전 세계 경제에는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될까요? 당장 국제 유가가 폭풍처럼 폭등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배럴당 $80 선인 브렌트유 가격이 순식간에 요동치며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겠죠. 전문가들은 공습이 시작되면 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50를 넘어 최대 $2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매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급에 큰 구멍이 뚫립니다. 세계 4위의 매장국인 이란의 하루 생산량 320만 배럴이 전쟁으로 인해 갑자기 멈춰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장 위험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인 하루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길목을 통해 운반되고 있습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은 고작 33km에 불과해 이란이 미사일이나 기뢰로 유조선을 위협한다면 이 좁은 통로는 순식간에 지옥의 문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쿠웨이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전부 바닷길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월가의 투기 자금입니다. 실제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공포에 질린 자본들이 석유 선물 시장으로 몰려들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게 됩니다. 유가가 $200까지 치솟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셰일 오일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지만 에너지를 수입하는 중국에 그것은 거대한 재앙이 됩니다. 중국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은 저렴한 원가와 에너지 비용에 기반하는데 기름값이 3배 가까이 뛰면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경제적 우위가 무너집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부터 원자재 운송비, 화학 제품의 원료비까지 도미노처럼 상승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렴한 가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중국산 운동화 가격이 급등하면 글로벌 바이어들은 지체 없이 베트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로 주문서를 옮기며 중국 공장들을 외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은 서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무너지는 급사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주문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며 소비 위축이 다시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잔혹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석유 가격 상승은 식료품과 난방비, 물류비를 통제 불능 상태로 몰고 가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현실로 만듭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기반은 정치적 자유 대신 경제적 풍요를 주겠다는 인민과의 약속인데 물가가 폭등하면 이 묵시적인 계약은 깨지게 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먹고 살기 힘든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중국 사회는 내부로부터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미사일이 아닌 유가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활용해 중국 경제의 심장을 멈추고 그들의 패권 도전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려는 계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왜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이란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려 하는지 그들이 배후에 숨겨둔 절대적인 에너지 방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핵심적 수단은 바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완성시킨 셰일 오일이며 이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인 수압 파쇄법, 즉 프래킹을 통해 미국은 단단한 암석층 깊숙이 숨겨진 검은 황금을 지표면으로 빨아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360만 배럴로 사우디와 러시아를 압도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세계 1위 산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생산량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미국은 이제 에너지를 구걸하던 처지에서 에너지를 지배하고 수출하는 나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70년 만인 2019년에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미국은 중동 정세에 더 이상 좌지우지되지 않아도 되는 견고한 에너지 요새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유가가 폭등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입는 피해보다 셰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과 세수 증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국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국부 유출로 감내해야 하는 매우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 미국에게 중동의 긴장은 전략적 우위를 점할 기회지만 중국에게는 국가 제조업의 근간과 경제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셈입니다. 2026년 초 발표된 미국 국가 국방 전략인 NDS 문서에는 통합 억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미중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위협을 넘어 경제 제재와 기술 봉쇄, 금융 무기화 등 국가의 모든 수단을 통합하여 상대를 옥죄는 더욱 고도화된 전쟁 방식입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이라는 트리거를 통해 유가 폭등을 유도하고 이를 연쇄 작전으로 설계하여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어내려 합니다. 2026 NDS 문서는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이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장기적 전략 경쟁 상대로 명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셰일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앞세우고 이란 공습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중국의 무방비한 에너지 생명줄을 정확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미중 패권 게임의 시나리오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주한 거대한 국내 정치적 위기라는 또 다른 변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6년 초 미국 정치판을 거세게 뒤흔든 첫 번째 대형 스캔들은 바로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앱스타인과 연결된 거대 네트워크에는 현직 정치인과 유명 기업인 등 미국 권력 최상층부의 충격적인 이름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파일 공개법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여전히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 세관 단속국의 과잉 진압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자 미국 전역에서는 다시 한번 대규모 항의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국내 혼란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란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 작전인 더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의 감더독. 이로는 정부가 국내의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를 외부의 전쟁이나 군사 행동으로 덮으려 한다는 날카로운 의구심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는 대통령의 성추문을 가짜 전쟁으로 은폐하는 내용을 다뤘으며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는 이 이론의 대표적 현실 예시로 회자됩니다. 2026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 역시 앱스타인 파일 공개와 미니애폴리스 과잉 진압이라는 두 가지 대형 악재에 직면하며 비슷한 의심의 눈초리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사망 이후 베일에 쌓여있던 개인 섬 출입 명단과 비행기 탑승 기록이 담긴 문서들이 2026년 1월 추가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대로 파일 공개법에 서명하며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개된 명단에 현직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되며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 세관 단속국 IC의 체포작전 중 무고한 시민이었던 르메구 씨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행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사망한 르메구 씨는 불법 체류자가 아닌 엄연한 미국 시민권자였으나 IC 요원들의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기억을 소환하며 미니애폴리스 거리를 다시 시위대의 함성으로 가득 채웠고 ICE 해체와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는 구호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내 정치가 이처럼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점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이란 군사 옵션 검토 소식은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는 정교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비판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에 서명했다는 점은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시선 돌리기라는 반론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개된 파일의 핵심 내용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검게 지워져 있었다는 점이며 이는 대중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척하며 여전히 핵심을 숨기고 있다는 강한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추가 공개 타이밍이 이란과의 긴장 고조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국가 안보 이슈를 활용해 정치적 방어막을 형성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이란을 향한 압박이 순수한 안보 전략인지 아니면 정권의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인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 우리에게 냉정한 감시의 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며 특히 수많은 생명이 걸린 전쟁의 정당성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미국이 이러한 비판을 뚫고 실제로 이란 공습을 감행했을 때 중국 경제가 겪게 될 구체적인 6단계 붕괴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는 이란산 원유 공급의 즉각적인 중단으로 공습으로 인해 이란의 주요 항구와 정유시설이 파괴되면 중국으로 향하던 검은 황금의 길은 순식간에 끊기게 됩니다. 전쟁이 터진 위험 지역으로 유조선들이 접근을 거부하고 보험사들이 천문학적인 보험료를 요구하거나 보장을 거부하면서 하루 150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단계는 대체 공급선 확보의 실패로 중국이 급히 다른 곳에서 석유를 찾으려 해도 사우디나 이라크 등의 주요 산유국들은 이미 기존 계약으로 생산량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미 최대치로 중국에 공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증산이 어려운 한계에 부딪혀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은 극심한 에너지 빈곤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단계는 에너지 비용의 폭등에 따른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전기료와 물류비가 도미노처럼 오르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강력했던 가격 경쟁력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4단계 시나리오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내수 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식료품부터 난방비에 이르기까지 물가 전반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중국 내 14억 인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바닥을 치며 소비가 마비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매출 급감과 투자 중단, 그리고 대규모 실업이라는 잔혹한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현재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심각한 부동산 위기에 에너지발, 고물가 폭탄까지 더해진다면 중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충격은 복합 경제 위기의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어진 5단계는 위안화 가치의 처참한 폭락으로 경제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안전자산인 달러로 서둘러 대피합니다. 중국의 주식과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떠나는 자본의 이탈로 인해 위안화 가치는 곤두박질치며 이는 수입 물가를 다시 폭등시켜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 독이 됩니다. 2026년 2월 기준 달러당 7.2위안을 유지하던 환율이 위기 상황에서는 8위안에서 8.5위안까지 치솟으며 중국의 금융 시스템과 대외 신용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 패권 도전이 완전히 좌절되는 순간으로 2030년까지 미국 GDP를 추월하여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그들의 꿈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커녕 기축통화로서의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고 국가 재정이 고갈된 중국은 1대1로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사업조차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물론 이러한 단계적 붕괴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며 중국 역시 막대한 원유 비축 물량과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위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핵심은 이 모든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아쇠를 미국이 쥐고 있으며 이란이라는 관역을 통해 중국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 혁명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넘어 순수 출국으로 거듭났기에 중동의 긴장과 유가 상승을 오히려 자국의 경제적 이득으로 치환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가졌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하루 36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압도적인 세계 1위 산유국이며 이는 유가가 폭등할수록 미국의 세수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역설적 우위를 보장합니다. 반면 중국은 원유 자급률이 고작 26%에 불과하여 유가가 상승할수록 천문학적인 국부가 해외 산유국으로 유출되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에너지 수입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압도적 에너지 패권을 바탕으로 2026 NDS를 통해 군사, 경제, 금융을 통합한 통합 억제 전략을 가동하며 중국의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려는 진짜 동기는 테러 조직 소탕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에너지 공급망을 물리적으로 타격하여 그들의 경제 성장을 멈추기 위함입니다. 2026년은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중동의 불안정, 그리고 에너지를 무기화한 공급망 재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대격변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전쟁이 단순히 군사력의 충돌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권을 건 치열한 수싸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란발 긴장은 미중 패권 경쟁의 가장 고도화된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경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정치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이권과 전략을 가리는 덮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정세를 관찰해야 합니다.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나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치밀한 정보력뿐입니다. 이 긴 분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며
지정학적 흐름을 파악한 여러분은 이미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정보력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으며 중동의 미사일은 곧 태평양 너머 경제의 거대한 파동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지 혹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우리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대한 중국의 향후 대응 방식은 향후 10년 동안의 글로벌 경제 지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과연 중국이 에너지 포위망을 뚫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의 유가 미사일이 그들의 부상을 멈추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과 자본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앞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을 넘어 왜 일어났으며 누가 이득을 보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글로벌 패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체스판 위의 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꼬리를 흔들어 몸통을 조종하는 세상일지라도 진실은 언제나 돈과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목 끝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주어지는 서사를 그대로 믿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방아쇠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십시오. 지정학적 전략과 경제 전쟁의 본질을 파헤친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께 통찰력을 드렸다면 우리 지식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2026년의 정세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하여 여러분이 혼란을 헤쳐나갈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은 주류 언론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사건의 이면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가올 글로벌 격변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가 치밀한 국가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치적 시선 돌리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중동의 긴장이 여러분의 일상 경제와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날카로운 시각을 유지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를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이란발 위기와 그 뒤에 숨겨진 미중 패권 전쟁의 진실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수준 높은 정보를 공유하는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십시오.